희미한 빗줄기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다. 한서연은 극심한 두통과 함께 낯선 천장을 마주했다. 머릿속이 새하얀 종이처럼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부드러운 실크 잠옷의 감촉이 피부에 생경하게 와닿았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에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야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셔츠를 입은 넓은 어깨와 단정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 그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심장이 본능적으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를 관찰했다. 이질적인 공간, 이질적인 남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그때 남자가 천천히 몸을 뒤척였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숨을 참았다. 남자가 돌아눕자 완벽하게 조각된 듯한 그의 옆얼굴이 드러났다. 짙은 눈썹과 높은 콧날 날렵한 턱선. 그는 잠결에도 불구하고 묘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정확히 그녀를 향했다. 서연은 마치 사냥감이라도 된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불안감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깼어,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다. 어제 우리 결혼식 피로연에서 당신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의사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 쇠어연. 그 이름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귓가를 맴돌았다. 결혼식 피로연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당신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슬픔과 염려가 뒤섞인 얼굴로 바뀌었다. 이런 의사가 이럴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서연은 그 감촉이 뱀이 피부를 스치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난 권희준이야. 당신 남편. 남편이라는 단어가 낯선 감옥처럼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급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 구석으로 몸을 물렸다. 개요지말 대하다. 거짓말이죠. 난 당신을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그녀의 외침에 이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압도적인 키와 다부진 체격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는 마치 화가 난 맹수를 달래는 조련사처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진정해, 서연아.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은 것뿐이야. 그는 방 안의 테이블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고 바로 이 남자 권희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행복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 얼굴에서 어떤 동질감도 느낄 수 없었다. 우린 어제 이 호텔에서 결혼했어. 당신은 내 아내고.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거대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바닥에는 마시다만 샴페인 병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어젯밤 격렬한 파티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백지 상태였다. 이준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우선 이것부터 마셔.
머리가 많이 아플 거야. 서연은 망설였지만 타는 듯한 갈증에 결국 잔을 받아들었다.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이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완벽했다. 외모, 목소리, 태도까지.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녀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더욱 자극했다. 나는 누구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뒷모습에서 차가운 고독감이 느껴졌다. 당신은 한서연,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이었지. 그가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애틋했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당신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힘들게 살았어.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이야기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럽게 이어졌다. 우리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어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거야. 당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러다 사고가 난 거고. 그의 설명은 빈틈이 없었지만 서연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이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날카롭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으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자신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관자놀이 근처에서 미세한 통증을 느꼈다. 머리카락을 들추자 그곳에는 짙은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준의 말대로 넘어진 상처일까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들, 알 수 없는 폭력의 이미지.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희미해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샤워기를 틀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이 상황에 순응할 수는 없었다. 본능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 도망쳐야 해.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이 남자는 위험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디로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욕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이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괜찮아.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했어. 그는 그녀의 어깨에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걸쳐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준은 그 미세한 거부를 놓치지 않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그녀를 방으로 이끌었다. 이사가 곧 왕진을 올 거야. 필요한 검사를 좀 하고 당신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가 준비된 옷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편안한 캐주얼 의류였지만 역시나 최고급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집으로 가자. 당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집. 그 단어 역시 그녀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렸다. 이 호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 또 다른 감옥으로 향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나요? 이준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뺨을 감쌌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나보다 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서연은 그 말에서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려는 주문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려 했지만 서연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했다. 이준의 눈의 순간 차가운 분노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는 곧바로 다정한 미소를 되찾았다.
무리하지 마. 모든 게 천천히 돌아올 거야. 난 기다릴 수 있어. 언제까지나.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녀에게 영원한 구속을 선고하는 것처럼 들렸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도착했다. 그들은 매우 정중했지만 서연에게는 그들 역시 이준의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했다. 뇌에 약간의 충격이 있었지만 심각한 손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은 곧 돌아올 겁니다.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이준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질문을 던졌다. 제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이준의 눈치를 살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가 입을 열었다. 피로연 파티가 한창일 때 2층 테라스로 이어지는 대리석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셨습니다. 머리를 부딪히고 바로 의식을 잃으셨고요. 회장님께서 즉시 응급처치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몸은 단순한 낙상사고를 겪은 사람의 몸 같지 않았다. 그녀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 관절을 매만졌다. 미세하게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평범한 부모님을 잃고 힘들게 살다가 재벌 회장과 결혼한 여자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단련된 손이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들이 돌아가자 이준은 그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다. 집에 갈 준비를 하자 여보. 그는 여보라는 호칭을 의식적으로 강조했다. 서연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아까 의사가 검사했던 관자놀이의 멍을 다시 확인했다. 계단에서 굴렀다면 이곳보다는 뒤통수나 이마에 더 큰 상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보았다. 몸이 기억하는 듯 자연스럽게 팔을 들어 급소를 가리는 자세가 나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내렸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자신의 몸이 이런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녀의 머리 뱃속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자 이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가자.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그 손을 잡지 않고 그를 앞질러 걸어갔다. 이준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차가운 소유욕과 섬뜩한 집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모든 직원이 그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은 서연을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된 무대였지만 그녀만이 자신의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였다. 그녀는 이준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해 서울의 거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익숙한 풍경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옆자리의 이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우아한 손길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다. 걱정 마. 우리 집은 아주 안전해.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거야.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완벽한 보호라는 말은 완벽한 감시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지금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의 기억조차도 오직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본능적인 공포심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낯선 남편과 함께 미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접어들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보다 더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옆자리에 앉은 이준의 존재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통제력이 차 안의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듯했다. 차량은 거대한 철제 정문 앞에 멈춰 섰다. 높이 솟은 담벼락 위로는 날카로운 철조망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보였다. 이곳이 집이라는 이준의 말이 무색하게 서여는 거대한 요새나 감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위압적일 정도의 규모였다. 이준이 먼저 내려 그녀의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허리에 닿았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서연아. 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현관으로 이끌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검은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사용인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서연은 이 완벽한 통제감에 숨이 막혔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 막사 같았다. 그들 앞에는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민 실장이야. 이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지.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기도 하고. 이준이 소개했다. 민 실장은 서연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서연을 훑어내렸다. 경멸도 환영도 아닌 순수한 평가의 시선이었다. 사모님, 안으로 드시죠. 회장님께서 미리 분부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 실장의 목소리는 그녀의 표정만큼이나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이준의 부축을 받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과 빛나는 대리석 바닥 복도를 따라 걸린 값비싼 추상화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물건은 완벽한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곳은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취향과 통제력으로 완벽하게 구축된 거대한 전시장이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이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닿자 소름이 돋았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있는 것일까? 이준은 그녀를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앉혔다. 민 실장이 곧바로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제 좀 편안해졌으면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것은 명령처럼 들렸다. 이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마치 잘 외운 대본을 읊는 연극 배우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아주 어릴 때 빗길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 그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소리 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많은 상처를 받았지.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지만 서연의 가슴에는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그가 묘사하는 불쌍하고 연약한 고아 소녀가 도저히 자신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제3자의 불행한 일대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난 당신의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지. 우리는 그렇게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당신은 나로 인해 비로소 안정을 찾았어.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당신의 과거는 내가 있으니 괜찮아. 내가 당신의 기억이 되어줄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의 말은 달콤한 위로였지만 서연에게는 끔찍한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의 과거가 오직 이 남자의 입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지만 서연은 마치 거대한 금속 상자 안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공포를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민 실장이 다과를 내오기 위해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서연은 이준의 품에서 벗어나려다 팔꿈치로 물잔을 치고 말았다. 쨍그랑 맑은 소리와 함께 크리스털 유리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나, 민 실장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순간 정지된 것 같았다. 이준의 얼굴에도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조심하지 않고 다치진 않았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유리 파편이 튀는 것을 피하려 몸을 움츠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몸은 반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은 전방을 주시한 채 낮은 자세로 몸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유리 파편이 튀는 방향과 속도를 순간적으로 계산한 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파편을 피했다. 그것은 사고를 당한 사람의 본능적인 회피 동작이 아니라 수없이 훈련된 자의 완벽한 반사신경이었다. 민 실장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러 간 사이 서연은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유난히 날카롭고 큰 유리 조각 하나가 들어왔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법한 파편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유리 조각의 날카로운 면을 피하면서도 가장 단단하고 효과적으로 쥘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잡았다. 마치 무기를 쥐는 것처럼. 그녀는 그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손목, 치명적인 급소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아 아가, 이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에 든 유리 조각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준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 그리고 그녀가 유리 조각을 쥐었던 방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분명히 보았다. 상처받고 연약한 고아 소녀가 아닌 치명적인 무기를 다루는데 익숙한 자의 본능을. 이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원래의 부드러움으로 돌아왔지만 그 순간의 냉기는 서연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리 줘, 위험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의 손을 확인하고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냅킨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민 실장이 치울 거야. 당신은 방에 가서 좀 쉬는 게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다정해졌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가 실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2층으로 이끌었다. 2층 복도는 길었고 여러 개의 문이 있었지만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방은 복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방은 저택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통유리창은 두꺼운 방탄유리로 되어 있었고 문에는 복잡한 디지털 보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완벽한 보호이자 완벽한 감금이었다. 푹 쉬어. 필요한 게 있으면 민 실장에게 연락해. 저녁에 다시 올게.
이주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갔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자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냉정한 기계음이었다. 서연은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방금 전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몸에 깃든 이 낯선 본능은 무엇인가? 이준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연약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인가 이 황금빛 새장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정이 아닌 폭력과 훈련의 기억이었다. 시간은 낯선 저택 안에서 의미 없이 흘러갔다. 권희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를 재구성해 주려 애썼다. 함께 갔던 여행지, 좋아했던 음식, 둘만의 사소한 습관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짜여 있었지만 서연은 그 어떤 것에서도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주입되는 인공적인 정보처럼 맴돌 뿐이었다. 민 실장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보필이라는 명목에 이루어지는 철저한 감시였다. 서연은 저택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는 사용인이 있거나 혹은 차가운 감시 카메라의 렌즈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준이 말한 완벽한 보호는 완벽한 통제의 동의어였고 이 황금빛 새장은 날개 꺾인 새를 가두기 위한 완벽한 장치였다. 하지만 갇혀 있는 것은 그녀의 기억뿐, 그녀의 몸과 본능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달리고 있었다. 빗발치는 총성 알아볼 수 없는 얼굴들의 고함, 그리고 심장을 꿰뚫는 듯한 배신감.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식은땀에 젖은 채 이준이 마련해준 차가운 실크 시트 위에 홀로 누워 있을 뿐이었다. 꿈속의 공포는 현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이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를 외우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방, 비밀스러운 복도, 그리고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 그녀의 뇌는 마치 훈련받은 스파이처럼 이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교대하는 경호원들의 패턴을 파악했다. 그들은 정확히 2시간마다 위치를 바꿨고 저택 외곽에는 최소 10명 내부에는 5명의 인원이 상시 대기 중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 시선 처리 손목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 그것은 특정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했다.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 실장의 움직임 또한 그녀의 주요 관찰 대상이었다. 그녀는 이준이 없을 때 저택의 실질적인 통제자였다. 그녀는 항상 검은색 태블릿 PC를 들고 다녔고 이준에게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보고했다. 한 번은 서연이 서재에 있는 척하다가 몰래 빠져나와 민 실장이 이준과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예, 회장님. 아르테미스는 안정 상태입니다. 아직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스. 그 이름이 서연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 그것이 자신을 지칭하는 암호명임을 직감했다. 왜 그녀에게 암호명이 필요한가? 그녀는 평범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준이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일까? 그녀의 본능은 사소한 것에서도 발현되었다. 식사 때 사용하는 은제 나이프를 쥘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찌를 수 있는 각도를 가늠했다. 무거운 화병을 볼 때면 그것을 들어 상대의 머리를 가격했을 때의 충격을 계산했다. 이 모든 잔혹한 상상들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떠올랐고 서연은 그런 자신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이준이 선물한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 그녀는 모든 가구와 장식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전신 거울의 정교한 조각 틈새에서 초소형 렌즈를 발견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침실, 욕실. 그녀는 저택 안 자신의 모든 공간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카메라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제거하지 않았다. 대신 연기를 시작했다. 기억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연약한 아내. 이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그의 다정한 손길에 수줍어하는 모습.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이준이 원하는 한서연을 연기했다. 하지만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이준은 그녀의 회복에 만족하는 듯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 안에서 완벽하게 재구성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 대한 경계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당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 나와 함께 즐기던 취미가 있었어. 다시 해보면 무언가 떠오를지도 모르지.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저택의 지하에 위치한 개인 사격장이었다. 방금 처리가 된 육중한 문이 열리자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잘 정돈된 사격 레인과 벽면을 가득 채운 온갖 종류의 총기들. 서연은 그 광경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묘한 편안함마저 느껴졌다. 당신 총을 아주 잘 다뤘어. 나보다 더. 이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의 본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벽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글록 19.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총이야. 서연은 망설이며 총을 받아들였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는 순간 그녀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총을 확인하고 탄창을 삽입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다. 이 모든 동작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이어졌다.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지. 이준이 방탄조끼와 귀마개 보안경을 건넸다. 서연은 그것들을 익숙하게 착용했다. 그녀가 사격 레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모든 불안감과 혼란은 사라졌다. 오직 눈앞의 표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25m 거리의 검은색 원형 표적. 이준은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자세 기억나, 이렇게. 그가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 주려는 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서연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만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준의 손을 뿌리치고 완벽한 사격 자세를 취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의 중심을 낮추고 두 손으로 총을 견착했다. 이준은 놀란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오직 가늠쇠와 가늠자 그리고 표적의 중심. 탕 첫 번째 총성이 신뢰를 울렸다. 이어서 탕탕탕탕. 그녀는 망설임 없이 10발의 총알을 격발했다. 총성이 멎고 화약 연기가 거쳤다. 서연은 천천히 총을 내렸다. 그녀는 표적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이준이 옆에 있는 컨트롤러로 표적지를 불러왔다. 표적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10발의 총알. 모두가 10점 만점의 검은색 원안에
그것도 거의 한 구멍에 박혀 있었다.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 힘든 완벽한 집탄이었다. 이것은 그가 알던 그가 만들어낸 연약한 한서연의 실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최고 수준으로 훈련받은 전문가, 아니 살인병기의 솜씨였다. 서연은 천천히 귀마개를 벗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실력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난 총을 쏠 줄 몰라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의지를 배신한 것 같았다. 이주는 애써 충격을 감추고 다시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정말 뛰어났다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지우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무서운 본능까지 지우지는 못했던 것이다. 아르테미스. 민 실장이 말했던 그 암호명. 그것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체성이 기억의 감옥을 뚫고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사격장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희열과 익숙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준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총기의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로부터 온 첫 번째 메시지였다. 사격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권희주는 전보다 훨씬 더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얼음장 같은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본능을 확인했고 이제 그 본능을 어떻게 통제할지 혹은 이용할지 저울질하고 있었다. 민 실장의 감시는 노골적일 정도로 심해졌다. 서연은 자신의 역할에 더욱 몰두했다. 그녀는 사격장에서 보인 자신의 능력에 겁에 질린 연약한 아내를 연기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 있죠, 내가 괴물 같아요. 그녀는 이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고 이준은 그녀를 달래며 괜찮아,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것뿐이야. 당신은 여전히 내 사랑스러운 서연이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박동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불규칙했다. 그녀는 이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과거 이야기에 더욱 의존하는 척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다른 일들도 기억나게 도와줘요. 뭐라도 붙잡고 싶어요. 그녀의 간절한 연기는 이준의 의심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재로 그녀를 데려갔다. 이곳은 내 서재지만 당신 물건도 꽤 있어. 함께 보면서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는지 보자. 서재는 거대했고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른 벽들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이준의 거대한 마후간이 책상이 있었다. 서연은 책장을 훑어보는 척하며 방의 구조와 잠재적인 은닉 장소들을 빠르게 스캔했다. 잠시 후 이준에게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다. 잠깐 실례하지. 그는 테라스로 나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민 실장은 입구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 안쪽에 딸린 작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준이 편하게 입는 옷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고급 실크 가운과 캐시미어 스웨터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옷이 하나 있었다. 이준의 값비싼 옷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해진 검은색 가죽 재킷. 그것은 너무나 익숙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재킷으로 손을 뻗었다. 가죽에 감촉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약과 금속 냄새, 그리고 아주 옅은 자신의 샴푸 향기. 이것은 이준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하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재킷의 왼쪽 소매 안감을 더듬었다. 손끝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실밥이 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실밥을 잡아당겼다. 찍 소리와 함께 안감의 일부가 뜯어지며 방수 처리된 작은 비밀 주머니가 드러났다. 그 안에는 손톱만 한 마이크로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손바닥 안에 숨겼다. 바로 그때 이준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의심이 스쳤다. 서연은 얼른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재킷을 떨어뜨렸다. 이건 너무 낯설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그녀는 완벽하게 혼란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이준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이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이 예전에 아주 아끼던 재킷이야.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그는 재킷을 다시 옷장에 걸며 그녀의 시선을 차단했다. 이제 그만 나가자. 피곤해 보여.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서재를 나섰다. 그의 손아귀 힘이 평소보다 강했다. 서효연의 머릿속은 오직 USB를 확인할 생각뿐이었다. 저택의 모든 컴퓨터는 이준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고 틀림없이 감시당하고 있을 터였다. 감시받지 않는 오프라인 기기가 필요했다. 그때 저택 동쪽 별관에 있던 낡은 도서관이 떠올랐다. 이준은 그곳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먼지 쌓인 고풍스러운 책상 위에 아주 오래된 구형 노트북이 놓여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그날 밤 서연은 기회를 노렸다. 자정이 넘어 저택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녀는 침실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걸어 동쪽 별관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직전 가장 감시가 소홀한 순간이었다. 도서관의 공기는 차갑고 먼지 냄새가 났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고 네트워크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자물쇠의 아이콘이 그려진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한서연, 이준의 이름 권이준, 그가 말해준 가짜 결혼기념일을 차례로 입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민 실장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아르테미스. 그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ARTEMIS. 엔터키를 누르자 Access Granted라는 녹색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다. 잠금이 해제되고 비디오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자신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겁에 질린 서연이 아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한 눈빛을 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한서연,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1차 임무는 실패했고 컨틴전시 플랜 아르테미스가 발동된 것이다. 당신은 현재 기억을 잃은 상태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화면 속의 자신은 충격적인 진실을 기계처럼 내뱉고 있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NIS 소속 최정예 현장 요원 코드네임 아르테미스. 당신이 지금
남편이라고 알고 있는 남자 권위주는 우리의 최종 타깃이다. 화면 속에 아르테미스가 권위준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그는 거대 초국가적 범죄 조직 블랙 드래곤의 수장이다. 당신의 임무는 그와 위장 결혼하여 그의 신임을 얻고 조직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 정계 로비 명단 암살 기록이 담긴 핵심 증거 키메라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의 자신이 경고를 이어갔다. 기억 상실은 사고가 아니다. 권위준에 의해 약물로 유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당신을 시험하고 길들이려 할 것이다. 아무도 믿지 마라. 당신의 뇌는 속았지만 당신의 몸은 모든 훈련을 기억하고 있다. 임무를 속행하라. 키메라 장부를 찾아라. 그리고 탈출하라. 비디오가 끝나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서연은 텅 빈 화면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듯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불행한 과거 운명적인 사랑, 행복한 결혼식. 모든 것이 권이준이 만들어낸 정교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요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정한 남편은 그녀가 제거해야 할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노트북에서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고 USB를 회수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도서관을 빠져나와 그림자처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서 혼란과 공포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적의식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연극이 시작될 것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 됐다. 한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방금 전 도서관에서 확인한 진실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권이준. 그녀의 다정한 남편. 그녀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사람.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지운 적이자 그녀가 잡아야 할 최종 목표물이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분노와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요원 본능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바깥을 바라보았다. 이 거대한 저택은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이 탈출해야 할 요새이자 동시에 키메라 장부를 찾아내야 할 전장이 되었다. 컨틴전시 플랜의 지시는 명확했다. 임무를 속행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의 의심을 완벽하게 피해야 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연약한 아내 한서연의 가면을 다시 써야 했다. 아침이 밝아오고 이준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 잠을 설친 듯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서연을 보자마자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일찍 깼네. 잠은 잘 잤어. 서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를 만지고 그와 대화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끔찍한 임무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기댔다. 당신 꿈을 꿨어요. 이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며 수줍은 듯 속삭였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당신이 곁에 있어서 따뜻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이준은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 순종적이며 자신만을 바라보는 완벽한 아내를 창조하려 했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가 원하는 완벽한 창조물이 되어주어야 했다. 이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꽉 안았다. 그래,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있잖아.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야생마 같던 아르테미스의 본능이 마침내 지워지고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녀가 파고들어야 할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연기는 더욱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그의 손을 잡거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왠지 멀게 느껴져요. 그녀는 식사를 하던 이준에게 와인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밖에서는 그렇게 부르겠지만 둘만 있을 땐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이준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순진무구한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으로 그 시선을 마주했다. 마침내 이준은 낮은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당신은 내 아내니까.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고 서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참아냈다. 이준은 그녀가 자신의 통제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감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는 전리품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서서히 경계를 풀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서재에서 하던 업무 관련 통화를 거실로 가져와서 하기 시작했다. 물론 민감한 내용은 암호로 처리했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우라 파이낸스 건은 예정대로 진행해. 불사조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챙길 테니 조 이사에게 준비시키고, 혹은 마카오 쪽 라인은 당분간 정리해. 손님들이 곧 오실 테니. 아우라 파이낸스는 그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기업의 이름이었지만 불사조 프로젝트나 마카오 라인 같은 단어들은 아르테미스의 뇌리에 경고음을 울렸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패션 잡지를 뒤적이거나 꽃꽂이를 하는 척하며 이준의 모든 대화를 기록했다. 그녀는 그가 사용하는 용어 통화하는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그의 표정 변화까지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당장 키메라 장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선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택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며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이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의 사업에 순진한 호기심을 보였다. 당신이 하는 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준은 그녀의 무지가이아를 귀여워하며 웃었다. 당신은 이런 복잡한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내 옆에서 아름답게 웃어주기만 하면 돼. 그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준의 서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어내야 했다. 그곳이 장부의 위치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래도 궁금한걸요. 가끔 당신 서재에서 책이라도 읽으면서 당신을 기다리면 안 될까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녀는 최대한 사랑스럽고 간절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서재는 저택 내에서도 가장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다. 민 실장조차 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기억을 잃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내가 애원하고 있었다. 그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조하, 하지만 내 책상 근처에는 오지 마.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서 복잡하거든. 그가 마침내 허락했다. 그는 민 실장을 불러 서연에게 서재 출입 권한을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민 실장의 표정은 노골적인 불만으로 일그러졌지만 감히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의 지문을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승리의 승리의 미소를 감추기 위해 이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고마워요, 여보. 그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다음 단계는 이준의 책상과 그가 숨기고 있을 비밀 금고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이주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그는 값비싼 와인을 가져와 서연과 함께 축배를 들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그의 눈은 욕망과 소유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서연의 기억을 지운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소유했다고 믿고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셨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기분이었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사자의 굴 속에서 그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연극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기꺼이 그의 완벽한 아내가 되어 그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것이었다. 서재 출입증을 얻어낸 지 며칠 후 저택은 거대한 파티 준비로 분주해졌다. 이주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와. 아우라 파이낸스의 미래가 걸린 파트너들이지. 당신을 내 아내로서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완벽한 전리품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였다. 서연은 완벽하게 계산된 순진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자리라니 떨리네요. 혹시 실수라도 하면.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그의 팔에 의지했다. 이주는 그녀의 연약함에 완전히 매료된 듯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걱정할 것 없어.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아름답게 웃고만 있으면 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해. 밤이 되자 저택은 수백 개의 조명으로 환하게 빛났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과 음식이 강물처럼 흘렀다. 저택의 거대한 정원은 서울의 정재계 거물들, 법조계 인사들,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낯선 얼굴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이준이 골라준 순백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순결한 천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천사의 눈동자는 카메라 렌즈처럼 냉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에게 소개받는 모든 사람의 얼굴 이름직함, 그리고 그들이 이준과 나누는 대화의 파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뇌리에 새겼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사고와 기억 상실에 대해 들은 듯 동정적이거나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방패 삼아 자신의 진짜 임무를 수행했다. 이준은 그녀를 데리고 한 무리의 중심에 섰다. 소개합니다.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박 의원님, 제 아내입니다. 이준이 깍듯하게 소개한 중년의 남자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다. 박영진 의원입니다. 회장님의 안목은 사업뿐만이 아니었군요. 미인이십니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박영진 의원.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작동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근 아우라 파이낸스의 유리한 금융규제 완화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인물. 별 말씀을요. 남편이 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서 전 잘 몰라요. 그녀의 말에 박 의원은 호탕하게 웃었다. 회장님 같은 분을 남편으로 두셨으니 그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때 이준의 뒤편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남자가 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는 파티장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감정 없는 눈으로 파티장 전체를 훑고 있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소리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이준에게 물었다. 방금 저분은 누구세요? 당신 비서. 이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 백전무라고 해. 내 오른팔이지.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 오른팔, 굳은 일.
서연은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다.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눈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 그는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다. 블랙 드래곤의 집행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잠시 화장실을 핑계로 이준의 곁을 벗어났다. 그녀는 복도를 걷다가 일부러 인적이 드문 테라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서 박 의원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불사조 프로젝트 관련 법안은 이번 주 내로 통과될 거요. 대신 약속한 성의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거요. 권 회장에게 그렇게 전하시오. 서연은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그의 목소리를 녹음기에 담을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모든 단어를 암기했다. 그녀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샴페인 잔을 든 웨이터 한 명이 그녀와 부딪힐 뻔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가 깍듯하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괜찮다고 말하려다 순간 얼어붙었다. 그가 잔을 건네는 손길,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을 스치는 방식. 그것은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다. 짧게 2번, 길게 1번, 다시 짧게 1번. NIS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비상인식 신호였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애써 누르며 웨이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앳되어 보이지만 날카로운 눈매. 낯선 얼굴이었지만 저 신호는 틀림없는 아군의 신호였다. 그녀의 팀이 NIS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리온. 그녀의 머릿속에 코드네임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분명 신참 요원 중 한 명이었지만 실력이 뛰어나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세허연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그들의 짧은 접촉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웨이터가 떨어뜨린 냅킨을 줍는 척하며 허리를 숙였다. 오리온 역시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테이블보 아래 2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시간이 없었다. 아르테미스, 살아계셨군요. 오리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지만 극도로 낮게 깔려 있었다. 상태, 그가 물었다. 서연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다. 기억 속어 유도. 임무 속행 중 목표 키메라 장부. 위치, 서재 추정. 접근 권한 확보. 하지만 내부 보안 철저. 오리온이 다급하게 말했다. 탈출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호를 주십시오. 아직 안 돼. 장부 확보가 우선. 대기. 사모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민 실장이었다. 그녀가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서연과 오리온을 번갈아 훑었다. 오리온은 완벽한 웨이터의 모습으로 돌아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냅킨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모님. 서연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민 실장을 향해 가장 순진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내가 잠시 현기증이 나서 넘어질 뻔했는데 이분이 잡아주셨어요. 민 실장의 시선이 여전히 웨이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넌 이만 가보거라.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오리온이 사라지자 민 실장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녀는 서연을 부축하는 척하며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서연은 그녀의 손아귀 힘에서 단순한 부축 이상의 의도를 읽었다. 민 실장은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이 파티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민 실장에게 들었어. 또 어지러웠다고. 그의 말은 걱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연약함을 재확인하는 시험이기도 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댔다. 죄송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피곤했나 봐요.
이주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녀를 껴안았다. 이제 거의 끝났어. 조금만 더 참아. 그는 민 실장이 오리온과의 접촉을 의심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방금 전 오리온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권희준이 주최한 거대한 가면무도회 같던 파티는 끝났지만 저택의 감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한서연은 그날 밤의 짧은 조우 오리온의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거대한 힘을 얻은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포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안팎의 지원을 받는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한 현장 요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적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민 실장의 의심은 노골적인 감시가 되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올감했다. 그녀는 파티 다음 날 아침 이준의 서재에서 민 실장이 그에게 보고하는 것을 우연을 가장해 엿들었다. 회장님, 어젯밤 그 웨이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파티를 주관한 호텔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임시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오늘 아침 종적을 감췄습니다. 서여연은 문틈으로 이준의 굳어지는 표정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민 실장이 결정타를 날렸다. 사모님께서는 단순한 현기증이라고 하셨지만 두 사람이 접촉한 시간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이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렸다. 서연은 그의 오만함과 냉철한 의심이 싸우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마침내 이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웨이터는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민 실장이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준의 시선이 그녀를 제압했다. 그녀는 내 통제해에 있어. 내가 그녀의 기억을 지웠고 내가 그녀의 세상을 새로 만들었어. 그녀가 감히 날 배신할 수 있을 것 같나? 그건 내 작품에 대한 모독이야. 그의 오만함이 의심을 눌러버렸다. 서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이준의 그 오만함이 바로 그녀가 파고들어야 할 균열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완벽하다고 믿었기에 작품의 반란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민 실장이 오리온의 꼬리를 잡기 전에, 그리고 이준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전에 키메라 장부를 손에 넣어야 했다. 목표는 다시 이준의 서재,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신성시하는 그의 책상 주변이었다. 그곳의 보안 시스템은 2중 3중으로 되어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준의 지문으로만 열리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이준의 지문이 필요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파티에서 밑밥을 깔아두었던 불사조 프로젝트가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날 밤 저택으로 블랙 드래곤의 핵심 간부 몇 명을 불러들여 축하연을 벌였다. 서연은 기억을 잃은 순진한 아내로서 그 자리에 잠시 참석해 술을 따랐다. 그녀는 이준이 가장 아끼는 크리스털 위스키 잔의 표면을 그의 시선을 피하며 뜨거운 물수건으로 완벽하게 닦아냈다. 유붕이 하나 없는 깨끗한 표면, 당신이 있어서 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서연아. 술에 취한 이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그의 숨결에서 진한 알코올 향이 풍겼다. 이 잔에 당신이 직접 술을 따라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서연은 속으로 환호하며 흔들리지 않는 손길로 술을 따랐다. 이준은 만족스럽게 잔을 받아들었고 그의 엄지와 검지 지문이 깨끗한 표면에 선명하게 찍혔다. 그는 간부들과의 대화에 몰두했고 서연은 그의 잔이 비워지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잔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재빨리 잔을 집어들었다. 새 술로 바꿔 드릴게요, 여보. 그녀는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민 실장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자신의 침실 욕실로 향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욕실 문을 잠갔다. 그녀에게는 전문적인 감식 도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에서 가장 입자가 고운 페이스 파우더를 꺼내 잔의 표면에 조심스럽게 불어넣었다. 선명한 지문에 윤곽이 드러났다. 그녀는 서랍에서 의료용 투명 방수밴드를 꺼내 그 접착면으로 지문을 완벽하게 떠냈다.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가 남긴 본능적인 기술이었다. 다음은 오리온과의 접선이었다. 파티에서 헤어지기 직전 그가 그녀의 손바닥에 스치듯 남긴 신호. 정원 동쪽 세 번째 석상 아래. 서연은 이준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틈타 정원으로 나갔다. 석상 아래 흙을 파내자 방수 처리된 작은 파우치 안에 초소형 통신 장치와 몇 가지 간단한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통신 장치를 켰다. 짧고 암호화된 메시지만이 오고 갈 수 있었다. 아르테미스, 생존 확인, 지문 확보, 서재 침투 필요, 전력 차단 요청, 민 실장 감시 심함, 위험도 최상, 내일 02시, 저택중앙 배전반 정기 점검 시간, 3분간 전원 차단 가능, 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함. 알겠다. 02시, 작전 당일 서연은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이준에게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침실로 돌아왔다. 이준은 불사조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늦게까지 서재에 머무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벽 1시가 넘자고도 피곤했는지 침실로 돌아와 그녀의 옆에 누웠다. 서연은 그가 깊은 잠에 빠지도록 숨소리조차 조절하며 기다렸다. 새벽 1시 58분. 이준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서연은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검은색 실크 잠옷 위에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껴입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카메라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밟으며 복도를 지났다. 그녀의 뇌는 이미 저택의 완벽한 3D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했다. 1시 59분 50초. 그녀의 시선이 생체인식 스캐너의 붉은 빛에 고정되었다. 정확히 02시 00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택의 모든 전원이 나갔다. 비상등이 켜지기 전까지의 완벽한 암흑, 오리온의 솜씨였다. 중앙경보 시스템은 이 3분간의 공백 동안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하지만 서재의 잠금 장치는 독립적인 배터리로 작동하고 있었다. 서연은 지문이 찍힌 투명 밴드를 스캐너에 붙였다. 하지만 예상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스캐너는 천과 생체 전류를 함께 요구했다. 서연은 오리온이 준 파우치에서 껌 포장지에서 벗겨낸 얇은 은박지 조각을 꺼냈다. 그녀는 은박지 한쪽 끝을 자신의 손가락에 감고 다른 쪽 끝을 지문 밴드 위에 덧대었다. 그리고 스캐너에 대고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어 온도를 높였다. 자신의 미세한 생체 전류와 천이 은박지를 통해 위조된 지문으로 전도되기를 바라며 오류, 제시도, 차가운 기계음이 울렸다. 1분 경과.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은박지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지문 밴드를 더 강하게 밀착시켰다. 삐빅, 액세스 승인. 육중한 강철문이 마찰음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서연은 어둠 속 서재로 진입했다. 남은 시간 2분. 그녀는 손전등조차 켤 수 없었다. 오직 달빛과 자신의 감각에 의지해야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준의 책상 뒤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로 향했다. 그녀는 그 그림이 이준의 취향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위장이었다. 그녀가 그림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누르자 그림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벽면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하나의 잠금 장치, 다이얼이 아닌 복잡한 숫자 키패드가 달린 최신형 금고였다. 남은 시간 1분 30초. 암호는 무엇인가? 이준의 생일, 그의 아버지 기일 아니면 불사조 프로젝트. 승인일 서연은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핵심은 오만함과 통제욕. 그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숫자는 무엇일까? 그때 그가 그녀에게 만들어준, 과거 그가 그녀를 완벽하게 소유했다고 믿는 그 날이 떠올랐다. 그들의 가짜 결혼 기념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키패드를 눌렀다. 16008. 10월 8일. 딸깍. 금고 문이 열렸다. 남은 시간 45초. 금고 내부는 서늘했다. 몇 개의 하드 드라이브 달러 뭉치, 그리고 서연의 눈이 그것을 발견했다. 검은색 고급 가죽으로 장정된 묵직해 보이는 장부 한 권. 표지에는 금박으로 치이메라라는 단어가 음각되어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키메라 장부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옷 속에 깊숙이 밀어 넣어뒀다.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원위치시켰다. 남은 시간 10초. 그녀는 서재를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철컥. 그녀가 문을 닫는 순간 저택의 비상등이 꺼지고 모든 조명이 다시 켜졌다. 오리온이 약속한 3분이 정확히 끝난 것이다. 서연은 그림자처럼 복도를 달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침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 실장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정전소동에 순찰을 나온 것이었다. 서연은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옷 속에 숨긴 장부를 꺼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이것이 권희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이자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을 열쇠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방 적진에 심장부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키메라 장부를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의 극도의 긴장감과 아들의 날린이 남긴 후유증이었다. 그녀는 훔쳐낸 장부를 침대 매트리스의 가장 깊숙한 안감 속으로 밀어 넣었다.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닉이었다. 3분의 정전은 끝났고 민 실장의 발소리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오리온이 남긴 통신 장치를 꺼냈다. 바이퍼 인텔 확보. 즉시 탈출 요청. B포인트. 바이퍼 인텔은 키메라 장부를 뜻하는 암호였다. 짧은 응답이 돌아왔다. 확인. 066시 정각. 동쪽 담장. 차량 대기. 반드시 성공해야 함 전하. 앞으로 4시간 남짓.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4시간을 더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3분짜리 완벽한 작전이 이미 치명적인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같은 시각 저택의 중앙보안 통제실. 민 실장은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다. 기록상으로는 단순한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 고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3분의 공백이 너무나 의도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시선은 메인 시스템 로그가 아닌 그녀만이 아는 별도의 소형 모니터로 향했다. 그것은 메인 전력망이 아닌 독립 배터리로 작동하는 서재 내부의 비밀 카메라였다. 민 실장은 태블릿으로 녹화된 영상을 돌렸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문이 열리고 한서연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금고를 열고 장부를 꺼내 옷 속에 숨기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민 실장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었군. 그녀는 지체 없이 권희준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민 실장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태블릿을 그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회장님의 완벽한 작품이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권희준의 얼굴은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기억을 지우고 새로 빚어냈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훔쳐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극도의 희열과 잔혹함이 뒤섞인 섬뜩한 미소였다. 인형이 감히 줄을 끊고 연기를 하려 드는군. 날이 밝았다. 저택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탈출 시간인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는 척하며 매트리스에서 장부를 꺼내 방수 처리된 비닐에 싸서 허리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녀는 평소처럼 편안한 실내복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놀랍게도 아침 식사 트레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모든 일을 모르는 사람처럼 완벽하고 다정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잘 잤어. 피곤해 보여서. 내가 직접 가져왔지. 그가 트레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위장된 다정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차가운 살이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앉아. 아침 먹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좋은 아침이네요, 여보.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로 향했다. 바로 그때 이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음장 같은 톤이었다. 좋은 아침이지, 아르테미스.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모든 근육이 전투태세로 긴장했다. 가면은 벗겨졌다. 당신 연기 정말 훌륭했어. 내가 잠시 속아 넘어갈 뻔했지. 그가 테이블 위에 은재덮개 클로슈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음식이 아닌 그녀가 어젯밤 금고에서 훔쳐낸 바로 그 키메라 장부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허리를 더듬었다. 장부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그렇다면 저것은 가짜야. 이준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진짜는 내 손에 있고. 그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장부를 꺼내 보였다. 내가 널 시험했거든. 네가 감히 내 금고를 열었다면 가져갈 수 있도록 미끼를 던져둔 거지.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훔친 것은 가짜였고 그녀는 완벽하게 그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왜냐고 네 본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런데 넌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넌 단순히 본능만 남은 게 아니었어. 넌 처음부터 날 속이고 있었던 거야. 진짜 장부는 내놔. 그가 명령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다. 그녀의 손이 몰래 오리온이 준 비상 신호기를 향했다. 소용없어. 이준이 비웃었다. 내 장난감은 이미 무용지물이니까. 그가 손뼉을 치자 침실의 붙박이장 문과 욕실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곳에는 민 실장과 백 전무가 이끄는 블랙 드래곤의 최정예 요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살인 기계들이었다. 네가 훔쳐간 가짜 장부 그리고 내 목숨. 둘 다 회수해야겠어.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연약한 아내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였다. 요원들이 덮쳐드는 순간 그녀는 테이블을 걷어차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이준이 가져온 아침 식사 트레이를 방패 삼아 첫 번째 요원의 공격을 막고 날카로운 은재 포크를 뽑아들어 그의 목을 향해 내리찍었다. 비명과 함께 피가 뿜어져 나왔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요원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키고 그를 인간 방패 삼아 뒤따르던 자의 총격을 막아냈다. 침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램프 스탠드를 뽑아들어 창문으로 던져 유리를 깨뜨리며 외부의 시선을 끌려 했지만 방탄 유리는 끄떡도 없었다. 그녀의 몸은 수년간의 훈련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합기도 크라브 마가.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물을 무기로 활용했다.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4명의 정예 요원들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서연은 깨진 거울 조각을 손에 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 한가운데 섰다. 권희주는 그 광경을 경악이 아닌 매혹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박수를 쳤다. 브라보. 역시 아르테미스야. 내가 본 것 중에 최고야. 민 실장이 그녀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이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왜 그랬어? 서여연이 으르렁거렸다. 왜 내 기억을, 왜냐고 이준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난 널 갖고 싶었으니까. NIS의 최고 병기 나를 위협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 그 칼을 부러뜨리고 녹여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가 피로 물든 방을 천천히 걸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난 아르테미스를 지우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 완벽한 아내, 한서연을 창조하고 싶었어. 내 적을 내 아내로 만드는 것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넌. 그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네온 감히 내 작품에 흠집을 냈어. 네, 그 지긋지긋한 본능이, 약물로도 지워지지 않는 내 괴물 같은 본능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진짜 장부는 어디에 있지 말해. 그럼 시체는 온전하게 돌려보내주지.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피 묻은 입술로 차갑게 내뱉었다. 지옥에 나가 권희준의 싸늘한 선고가 피로 얼룩진 침실을 지배했다. 지옥에 나가 권희준. 한서연의 대답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이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르테미스를 소유하려는 뒤틀린 수집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린 침입자를 처단하려는 처형자였다. 백전무민 실장. 잡아. 단 죽이진 마. 고통은 내가 직접 줄 테니. 백전무와 민 실장이 동시에 서연을 향해 움직였다. 서연은 깨진 거울 조각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뇌는 0.1초 만에 탈출로를 계산했다. 2명을 동시에 상대하며 문으로 돌파할 확률 10% 창문은 방탄. 승산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시계로 향했다. 5시 59분. 오리온과의 약속 시간까지 1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저택의 동쪽 별관 방향에서 지축을 울리는 거대한 폭발음이 터져나왔다. 오리온의 신호였다. 저택 전체의 전력이 다시 한번 차단되었고 비상알람이 귀를 찢을 듯 울리기 시작했다. 이준의 요새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감히 이준이 분노로 포효했다. 그는 혼란을 틈타 자신을 스쳐 지나가려는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내 놈들 쥐새끼가 감히 내 집에 불을 질러 그는 서연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그의 팔을 밀어내려 애썼다. 내가 감히 날 속여. 이준이 그녀의 멱살을 쥐고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그의 눈동자에서 순수한 광기를 보았다. 넌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서연아. 그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것도 연기였나? 내 침대에서, 내 품에서. 그것도 전부
역겨워 서연이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그 한마디에 이준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쓰러진 요원의 총을 집어들었다. 그래, 아르테미스는 지워지지 않았던 거야. 그렇다면 영원히 잠재워주지. 그가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내온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건가? 이준이 방가소에 손가락을 걸며 조롱하듯 물었다. 내가 왜 너에게 그토록 집착했는지, 왜 하필 너여야만 했는지. 서연은 숨을 고르며 일어설 기회를 엿보았다. 닥쳐, 내 아버지 이준이 소리쳤다. 내 아버지 한기택, 그 잘난 NIS 요원. 서연의 몸이 순간 굳었다. 한기택. 기억나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차갑게 찌르는 이름이었다. 그 인간이 내 부모님을 죽였어. 블랙 드래곤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눈앞에서 이준의 얼굴이 잊고 싶었던 과거의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난 모든 것을 잃었어. 그리고 맹세했지. 한기택이 가장 아끼는 것을. 그의 자랑스러운 딸, NIS의 최고 병기, 너를 내가 똑같이 빼앗아 무너뜨리겠다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의 임무, 그녀의 과거,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일부였단 말인가. 이 결혼, 이 모든 게임은 널 위한 게 아니었어. 네 아버지를 위한 내 복수였다고. 그녀의 충격은 이준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그녀의 빈틈을 파고들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제 말해, 네가 숨긴 진짜 장부는 어디에 있지? 그의 눈이 다시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그녀가 금고에서 가져간 것이 가짜 미끼임을 알았지만 그녀가 진짜 장부의 위치를 알고 있거나 혹은 이미 손에 넣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연은 산소가 차단되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를 가리켰다. 매트리스, 안. 이준의 얼굴에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민 실장에게 던지듯 밀쳤다. 찾아내, 당장, 그리고 백 전무에게 고갯짓했다. 넌 처리해. 민 실장이 날카로운 단검으로 매트리스를 찢어발기는 동안 백 전무가 서연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광채. 침실의 정문이 문자 그대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오리온의 2차 돌파였다. 섬광탄이 터지고 연막탄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아르테미스, 총격전이 벌어졌다. NIS 침투조와 블랙 드래곤 요원들이 서로에게 총알을 퍼부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연막 속에서 백전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그녀는 그를 방패 삼아 엄폐했다. 장부. 이준이 연기 속에서 외쳤다. 민 실장이 매트리스에서 피 묻은 장부 서연이 숨겼던 진짜 장부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이준에게 그것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이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란을 틈타 장부를 들고 방 한쪽의 비밀 통로 직원용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준을 배신할 생각이었다. 민 실장 감히 이준이 그녀의 배신을 깨닫고 총을 겨눴지만 NIS의 집중 사격에 저지당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리온 팀에게 외쳤다. 권희준을 막아난 장부를 쫓는다. 그녀는 백전무를 밀쳐내고 연막을 뚫고 민 실장의 뒤를 쫓았다. 좁고 어두운 비상계단. 두 여자의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민 실장은 놀라울 정도로 날렵했지만 서연은 아르테미스였다. 계단참에서 서연이 그녀를 덮쳤다.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민 실장은 단검을 휘둘렀고
서연은 그것을 피하며 그녀의 관절을 공격했다. 이건 내 거야. 민 실장이 장부를 품에 안고 발악했다. 서연은 그녀의 팔꿈치를 꺾어버리고 복부에 정확한 가격을 날렸다. 컥! 민 실장이 장부를 떨어뜨리며 쓰러졌다. 서연은 장부를 낚아채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속된 탈출 지점 동쪽 담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저택의 동쪽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검은색 장갑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르테미스 타 오리온이 문을 열고 소리쳤다. 서연은 차를 향해 몸을 날렸다. 바로 그 순간 2층 테라스에 피투성이가 된 권희준이 나타났다. 그의 어깨에는 총상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어딜 가 서연아. 그가 총을 쐈다. 탕서연은 차 안으로 굴러 들어가는 동시에 관자놀이를 스치는 끔찍한 열기를 느꼈다. 장갑차의 문이 닫히고 차는 총알 세례를 뚫고 철문을 부수며 저택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키메라 장부를 품에 안은 채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느끼며 의식을 잃어갔다. 쾅! 장갑차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서연의 의식도 깊은 어둠 속으로 잠시 끊어졌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관자놀이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손은 가슴에 품은 키메라 장부를 놓지 않고 있었다. 차량은 권희준의 요새를 벗어나 안전가옥을 향해 질주했다. 아르테미스 정신 차려요. 오리온의 다급한 외침이 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NIS의 비밀 의료시설이었다. 관자놀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몸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장부는 그녀의 쉰 목소리에 즉각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키메라 장부는 진본이었고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오리온이 그녀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보고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이어졌다. 권희준은 저택에서 생포되었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민 실장은 탈출로에서 교전 중 체포되었고 백전무는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과 그녀의 가장 위험했던 임무가 동시에 막을 내린 것이다. 며칠 후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혔다. 키메라 장부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우라 파이낸스는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로 전락했고 블랙드래곤의 자금줄은 모조리 동결되었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박영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검은 커넥션이 대중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뉴스 화면 속 권희준은 더 이상 매력적인 천재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수의를 입은 채 초점 잃은 눈으로 재판정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서연이 훔쳐낸 단 한 권의 장부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NIS의 그림자 요원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보도했지만 아르테미스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공식적인 임무는 끝났지만 한서연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심리치료실에 앉아 있었다. 권희준이 주입한 약물 그리고 마지막 순간 관자놀이를 스친 총알의 충격.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을 복잡하게 뒤엉키게 만들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각난 유리 파편들처럼요. 담당 의사는 신중하게 물었다. 어떤 기억이 가장 선명합니까? 아르테미스로서의 기억인가요? 아니면 저택에서의 기억인가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살인적인 기술로 무장한 요원 아르테미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낯선 남편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의지하려 했던 연약한 한서연.
그녀는 두 가지 기억을 모두 안고 살아가야 했다. 훈련받은 본능과 약물로 만들어진 감정이 그녀 안에서 충돌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아르테미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지독한 집착과 광기가 남긴 흉터를 안고 동시에 그의 제국을 무너뜨린 승리자가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권희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연은 마지막 절차를 밟기 위해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 면회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완전히 빛을 잃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누구? 신가 아르테미스 아니면 내 아내 서연이. 서연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위협도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다. 난 한서연입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다. 당신이 지으려 했던, 그리고 당신이 만들려 했던 그 이름. 둘 다 아니죠. 그냥 나예요.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나 NIS의 임무가 아닌 오직 자신으로서 그를 마주했다. 날 용서할 수 있겠어? 그가 마지막 희망처럼 물었다.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이제 처절한 자기 연민으로 변해 있었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에요, 권희준 씨. 그건 당신이 당신의 지옥 속에서 스스로 찾아야 할 몫이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종결 보고서예요. 내 파일에서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고 뒤에서 그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NIS 본부 뒤편의 순직 요원 추모비였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 이름을 발견했다. 한기택, 그녀의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차가운 비석을 만지는 손길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옆으로 오리온이 다가와 섰다. 그는 이제 어엿한 팀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국장님께서 복귀 시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서연은 아벌의 이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총알이 스쳐 지나간 관자놀이에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아르테미스는 아직 재활 중이야.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곳에는 과거의 모든 조각들을 받아들인 한 인간의 깊고 단단한 시선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녀는 추모비를 등지고 따뜻한 가을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과거는 불확실했고 기억은 불완전했지만 그녀의 미래는 처음으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다.